자, 오늘 사물이 외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CNN 뉴스를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뉴스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의 측근들이 지금 벌써부터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가기 위해서 벌써 서로 간에 자리다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벌써 트럼프 측근들은요,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이슈인데, 트럼프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지금 그의 행정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측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은 고위직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트럼프의 최측근과 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신을 믿는 성향 때문에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대요. 내가 이거 보면 되게 이상했어. 그 원문을 보면 이거예요. known to be superstitious라는 이 단어인데, 이 미신. 야, 미국도 정치인들이 미신을 많이 믿나 봐요. 근데 트럼프도 미신을 많이 믿는데, 근데 미신이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은 그 인사 문제 같은 거 대화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그게 없었나 봐, 미신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얘기를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동양이건 서양이건 정치인 놈들은 이 미신에 아주 정말 지금 뭐라고 할까, 매진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하여간 지금까지는 미신 때문에 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특히 자신을 지지해온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고자 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그의 지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은 행정부로 지금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기 때는요, 트럼프가 꼭 원하지 않지만 하도 트럼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았고, 트럼프가 또 정치는 처음 하는 거였으니까 정통 보수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 일체 안 부른다는 거죠. 정말 자기 말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만 요번엔 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첫 임기 때는 임명했던 인물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충성도 높은 사람들만 부른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는 트럼프의 공동선거 캠페인 매니저인 그 수지 와일스가 유력하다고 하고, 전 예산국장 러스 보트,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연구소 CEO인 브룩 룰리스 등이 지금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주목할 만한 거는 뭐 일론 머스크하고 케네디죠.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가 최근 선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일론 머스크와 로버트 F 케네디 그 활용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한테는 연방정부 지출 절감을 위한 위원회 역할을 지금 거의 줄 것 같고, 케네디 같은 경우는 중독, 뭐 영양, 정신건강 등 사회 문제에 걸쳐서 이런 의료 보건 쪽 있죠. 그거와 관련된 역할을 지금 준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케네디 같은 경우는요, 이 백신 관련해 가지고 미국 안에서는 음모론자처럼 여겨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보건 정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민법 강화, 또 자신의 정적을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아예 대놓고 공표하고 있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내가 당선되면은 민주당의 인사들, 바이든, 해리스, 힐러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대놓고. 야, 이럴 수도 있나? 참 특이해. 보통 선거들 할 때 이런 보복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되게 특이한 게 선거 운동할 때부터 내가 당선만 되면 나는 독재할 거야. 그리고 내 정적들,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이용해갖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번에 법무장관이 누가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후보로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스턴 혹은 전 국가정보국장이었던 존 레드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지금 FBI 국장 지금 바꿔버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크리스토퍼 레이인데 지금 교체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대단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지금 나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당선된 이후에 못 바꾸잖아요. 야, 나는 이거 수사 중립 정치적으로 내가 중립 유지할 테니까 수사해봐. 그래야 되는데 트럼프 그거 아니죠. 지금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이 FBI라든가 아니면 검찰들 있잖아. 요번에 싹 바꿔버리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야, 또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특히 중요한 자리인데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 전 동일 대사 리차드 그레넬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CIA 국장 후보로는 카시 파텔이 내가 하고 싶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간 트럼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벌써부터 행정부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지금 막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CNN 두 번째 기사 이거 연관된 거죠.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잭 스미스예요.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또 기밀 문서 불법 소지 혐의 이런 걸로 지금 트럼프를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검사거든요. 잭 스미스.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죠. 트럼프가 잭 스미스 내가 당선되면은 넌 바로 파이어 그랬거든요. 요번에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트럼프 재선 이후 그의 형사 민사 재판이 어떻게 될까,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지금 재판받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재판 어떻게 될까? 지금 그거에 대한 기사인데,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신분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그의 형사 및 민사 소송의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재선 후 즉각적으로 특별검사 잭 스미스를 해임하고 자신을 둘러싼 연방 사건들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미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20년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불복 관련된 혐의, 또 기밀문서 처리 문제로 트럼프를 기소한 인물이거든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대놓고 자기 사건을 지금 다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뉴욕의 형사사건이 하나 있어요. 뉴욕. 트럼프는 2016년 선거기간 성인 영화 배우 스토비 데니얼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34건의 사업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형량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측은 대통령 당선인의 헌법적 면책권을 주장하면서 판결 취소를 지금 요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항소를 통해 선고 연기를 시도할 것인지, 트럼프는 이 사건이 주 관할임에 따라 스스로 사면할 권한이 없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요, 뉴욕에서 트럼프 징역 하잖아요? 그럼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감옥 갈 수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 결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지. 미국이 진짜 민주국가라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트럼프 이미 뉴욕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고, 요번에 판사가 형을 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아예 그 재판 자체를, 판결을 아예 취소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독재국가지. 독재국가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제일 예민한 게 이겁니다. 뉴욕 첫 번째 사건, 뉴욕 형사사건. 이거 요번에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그럼 이거 판결하면 또 항소하겠지. 시간 질질 끌면서 밀겠다는 건데, 요번에 뉴욕 판결이 트럼프의 운명을, 트럼프가 진짜로 당선돼놓고도 대통령 신분으로 감옥 갈 수도 있다. 두 번째, 연방 사건입니다. 워싱턴 DC와 플로리다 사건인데, 트럼프의
재선은 두 연방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우선 트럼프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스미스 검사를 해임하고 재판을 종결시키겠다고 이미 말해왔어요. 그는 그의 법적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현재 법무부와 스미스 측은 사건 종결 방법을 논의 중이며 법무부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 금지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수사하고 있고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당선됐다고 수사를 안 합니까? 하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난 민주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검찰총장 파니 윌리스의 자격 박탈 문제가 걸려 있어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윌리스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 사건은 무산된다는 거죠.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대통령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헌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가 있는데 민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난 1월 예전에 2020년 1월 6일 의회폭동 또 성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사에 지금 휘말려 있거든요. 그래서 성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으로 두 차례 이미 패소했어요. 패소해갖고 지금 벌금이 얼마냐? 8,800만 달러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뉴욕 경찰의 그 사기 혐의 및 민사소송에서 4억 5,40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았어요 이미. 그 재임 중에도 이 민사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이 범죄자예요, 범죄자. 범죄 이미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온 범죄자인데 이번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아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CNN 세 번째 기사는요, 민주당인데 해리스는 왜 패배했을까? 해리스 선거 캠페인이 실패한 이유. 그리고 오늘 BBC도 같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도 이번에 해리스가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제대로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해리스가 패배한 이유는요, 그 출발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CNN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이든하고 거리두기 안 한 거죠. 바이든이 인기가 없잖아요. 지지율 낮잖아. 그런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중간에 낙마하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고 바이든하고 이렇게 딱 선을 긋기가 어려웠던 거죠. 선을 안 긋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더 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토크쇼인가 봐요. 되게 유명한 토크쇼라요. 근데 그 토크쇼를 통해 갖고 여성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대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바이든하고 차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그때 진행자가 질문을 바이든 대통령과 당신이 바이든과 다른 점이 뭐냐? 물었을 때 다른 점이 없다. 대답을 한 거예요. 너가 만약에 너가 바이든이었으면은 지금 바이든과 다르게 뭘 했을 거냐? 물어보니까 다를 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이든이란 거 다 잘한 거야. 다 동의하는 거야. 그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처음부터 해리스 그 캠페인이 활기를 잃고 유권자들한테 확실히 각인을 못 시켰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없을 때는 좀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바이든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제약 때문에 똑바로 선거운동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해리스가 바이든과의 그 차별화를 피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존중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경제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했지만 바이든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함을 유지했대요. 그래서 그게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줬다.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이 2024년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연초부터. 근데 해리스는 후보 교체 후 캠페인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패배의 원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바이든이 너무 오랫동안 끌었다. 아예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7월 달인가부터 이제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너무 시간 끌어가지고 해리스가 제대로 선거 운동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팀 내 갈등. 캠페인 내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기사가 많이 났어요.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패착은 뭐냐, 오바마 쪽 사람들이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추천했냐,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를 추천했대요. 왜?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펜실베니아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추천을 했는데 해리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부하고 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왈츠를 선택한 거죠. 팀 왈츠 사람은 딱 좋지요. 딱 겉보기에.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정치적으로 지금 그렇게 펜실베니아가 중요했는데 그걸 차버리고 팀 왈츠를 선택함으로써 유권자들한테도 사실은 거부를 당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서 오바마 쪽 사람들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다는 거예요. 캠프 내에서. 캠프 안에 오바마 멤버들, 바이든 멤버들 다 모여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팀 내 충돌과 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권자의 거리감. 해리스 캠프가 해리스를 언론 인터뷰라든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는데 굉장히 거리두기를 했대요. 못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왜 그러지? 해리스가 말을 못하나? 해리스가 근데 인터뷰하면서 실수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좀 많이 좀 꺼렸나 봐. 근데 이게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그녀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로 인식을 낳게 했다는 거죠. 최종 선거일 직전에 분위기가 좋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는 해리스가 근소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 졌지요. 네 번째가 캠페인의 한계와 그 민주당의 고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거일 밤 승리가 유력해 보였던 시점에서 해리스 캠프는 축제 분위기였대요. 선거 마지막 날 축제 분위기였대. 본인 이긴다고.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에 많은 지지자들이 침묵 속에 실망을 했다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해리스가 실패한 상황에서 다음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패배는 첫 여성 대통령이자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뼈아프다라고 CNN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BBC도 이번에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해리스가 패배한 게 해리스의 결함 때문이냐, 해리스가 결함 있는 후보였냐, 아니면 그 캠페인이 문제가 있는 거냐, 그 두 거거든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까 CNN이랑. 부통령이 한 달 전 출연했던 ABC의 더 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바이든과 다르게 했을 일이 뭐가 있냐 물었을 때 떠오르는 게 없다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나 봐요. 뭐야, 해리슨이 바이든 아바타야? 뭐 그런 식으로. 이 대답은 공화당의 공격 소재로 활용이 되었고 해리스 선거 캠페인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BBC도 바이든과의 연계 문제가 가장 컸다. 해리스가 바이든의 후광을 입고 후보가 된 거는 맞는데 바이든과의 관계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과 경제 문제, 국경 문제에 대한 불만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변화를 약속하기 어려웠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지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입장을 명확히 제시 못했고, 이는 유권자들이 그녀를 바이든 정책의 연장선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냐? 핵심 지지층과 완전히 멀어졌다는 거죠. 해리스 캠프는 바이든의 2020년 승리를 이끌었던 흑인, 라틴계, 젊은 유권자들을 결집을 못 시켰다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라틴계 남성들, 흑인 남성들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라틴계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바이든에 비해서 13%가 하락을 했고, 흑인 유권자 30세 이하 유권자 지지율 수도 팍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트럼프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재명의 민주당도 이거는 참고를 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꼭 헬스가 아니더라도 계속 노동계층,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그 계층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유색인종들과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거다. 그거 했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중도는 없어요. 트럼프가 중도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트럼프는 오히려 더 과격하게, 예전에 공화당이 패할 때 공화당이 중도를 봤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경 문제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라틴계 눈치 보면서 되게 민주당스러운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는 그게 아니잖아. 트럼프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트럼프는 자기들의 가치를 아주 극단적으로 밀면서 아주 힘있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지지를 얻었고,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은 그동안 자기들을 지지했던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어디로 갔어요? 오히려 돈 많은 백인 중산층 이상들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인도계라든가 흑인이라든가 라틴계라든가 다 등을 돌린 거 아니야. 저는 이게 그냥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도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요번에 금투세 같은 거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주도했던 민주당 안에 의원들이 누구냐면요, 이소영 같은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전통적인 민주당 가치하고 좀 다른 애들이거든요. 난 그래서 몰라, 선거에 도움 되려고 한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당연히 뭐 걷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거는 선거 때문에 한 건데 과연 이게 선거에 정말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될까? 진짜로?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자꾸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게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민주당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이러다 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봐야 된다. 계속 보수화되고 자꾸 중도로 넓혀가는 거, 이게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될지. 그리고 또 요번에 해리스가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의 방향을 트럼프한테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역효과가 났다는 거죠. 해리스가 선거 초반에 트럼프의 위험성을 강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가 봐 해놓고 이제는 후반에 가서는 개인의 자유, 또 중산층을 보호하겠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다시 선거 막판에 가갖고 트럼프는 파시스트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유권자들한테 안 통했다는 거예요. 왜 안 통했냐? 트럼프 나쁜 놈인 거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트럼프한테는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고 명예가 없고 다 알아. 나쁜 놈 다 알아. 나쁜 남자인 거. 그런데 계속 해리스가 트럼프는 나쁜 놈이에요 말하는 게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야, 대단해. 트럼프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스캔들이 터지면 나는데 트럼프는 무슨 여러 가지 스캔들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네거티브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원래 나쁜 놈이니까. 모든 다 알고 있으니까. 착한 짓 하던 사람이 네거티브 당하면은 타격이 크지만 트럼프는 뭐 대놓고 그냥 나쁜 놈인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지. 근데 해리스가 자꾸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BBC는 해리스의 패배는 단순히 그녀의 캠페인 실패를 넘어 민주당이 그 지지층과의 소통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 미흡, 또 당의 방향성 혼란 등으로 심한 내부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패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P. 야, AP하고 알자지라가 오늘 무서운 또 방송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다 트럼프 얘기예요. 뭐냐면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의 필라가 뭡니까? 기둥을 흔들겠다고 공언했다. 무슨 말이죠? 트럼프는 대놓고 나는 당선되면은 첫날부터 독재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뽑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거 관련된 기사예요.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국 대선은 국가의 가치와 신념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AP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은 그 거울 속에서 트럼프를 선택했다. 트럼프는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주들에서 승리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대놓고. 트럼프의 승리는 그의 경제 상황 비판, 국정 문제에 대한 과장된 위기 언급,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AP의 포드캐스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미국이 독재 국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뽑은 거야.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미국은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 국가에 가까운 나라가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한테 표를 줬다는 거예요, 요번에. 야. 그래서 트럼프의 공약이 뭐냐? 대놓고 나는 민주주의를 부셔버릴 거야 그랬거든요. 거의 그런 식으로. 트럼프 선거 운동 중에 사법 체계를 이용해 정치적인 적을 단속하고 군을 동원해서 내부의 적을 소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정치인이 감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선되면은 사법 시스템 이용해갖고 정치적으로 내 적들, 라이벌들 다 끝장내버릴 거야. 그리고 군 동원해가지고 우리 내부의 적들 끝장내버릴 거야. 그랬거든요. 와.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 독립성과 시민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선됐어요. 또 이민자 추방에 군사적 자산도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트럼프가 딥 스테이트들을 가만두지 않겠대요. 딥 스테이트. 여러분, 미국에서 딥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딥 스테이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그런 거죠. 고위 공무원, 정보기관, 군 관계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부 내 비공식적이고 강력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아니고 고위 공무원. 야, 이 사람들도 정부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게 하지만 정부 안에 있는 사실은 진짜 빅브라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영화들 좀 보면은 이 마치 빅브라더 영화 있잖아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진짜 그 세력들,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딥스테이트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 그런 게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이 사람들이 딥스테이트다, 이것들이 진짜 권력이다라고 막 해. 우리로 따지면 비선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근데 트럼프가 요번에 나는 딥스테이트들을 끝장을 내겠다가 말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재임 1기 때 공무원들이었는데 자기 말 듣지 않았던 공무원들 있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딥스테이트로 하는 게 아닌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딥스테이트는 뭐냐면 공무원인데 내 지시 안 따르는 것들, 내 말 듣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얘기예요.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 일반적으로 딥스테이트 개념하고 트럼프가 머릿속에 있는 딥스테이트가 달라.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딥스테이트는 내 말 듣지 않는 공무원들, 그거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연방 공무원들 말 안 듣는 것들 다 해고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해고시켜버리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데리고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연방 공무원들 말 안 듣는 것들을 다 그냥 모가지겠다는 거예요, 모가지. 그래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군 장성들, 법무부 관계자들 같은 사람들, 자기 첫 임기 때 말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이후에 헌법을 포함한 모든 규정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원래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 수호하겠다고 선서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 헌법들 거의 대놓고 무시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어떻게 할지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화당에 대해서도 확고한 통제력이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는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반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또 상하원 같은 거 다 차지했잖아요, 이번에. 그래갖고 인사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다 앉힐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AP는 트럼프의 재임기는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시기이며 그의 파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도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민주주의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폴리티코. 재밌어요. 이 기사가 재밌었어. 대놓고. 뭐냐면 트럼프가 복수를 약속했는데 그 타겟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기사예요. 트럼프는 대놓고 복수를 얘기했어요. 보통 정치인들이 저는 정치 보복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선거 운동이 뭐였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적들 그랬거든요. 1번이 누구냐? 조 바이든. 트럼프는 바이든을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특별검사를 임명해 바이든과 그의 가족들을 조사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해리슨 부통령. 트럼프는 해리스가 이민정책 실패로 범죄가 증가했다고 하면서 해리스를 탄핵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세 번째가 오바마. 오바마는 2016년 캠페인 때 캠페인을 감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마는 반역죄로 기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힐러리. 트럼프가 힐러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감옥에 넣어라라는 구호가 되게 유명했는데 트럼프가 클린턴을 자신이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는 것처럼 이 클린턴도 이런 식으로 기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아시죠? 트럼프 연설할 때 연설문 찢어버린 낸시 펠로시가 남편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1월 6일 남편의 주식 거래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1월 6일 폭동 당시 안보 부실을 이유로 기소해야 된다 해서 지금 낸시 펠로시도 노리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자기를 지금 괴롭히다고 생각하는 뉴욕, 아까 말했죠. 트럼프가 이번에 뉴욕에서 유죄가 나왔고 그거 재판부가 실형 때리면 트럼프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욕주 법무장관인 레티샤 제임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요, 이 제임스가 트럼프의 사업체를 조사하면서 트럼프의 적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레티샤는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선거 중인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 그래서 지금 이 레티샤 제임스 그 법무장관을 기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뭐 한다는 겁니까? 선거 개입. 웃기죠, 트럼프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레티샤 제임스건 잭 스미스건 자기 수사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선거 개입이라는 거예요. 선거 개입. 지금 대선 치르고 있는데 나 수사하면 어떡해. 나 수사하면 가만 안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그래서 트럼프는 잭 스미스를 정신 이상자라고 지금 막 부르면서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헌터 바이든. 그러니까 그냥 바이든 가족 부패 수사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인물들로 FBI 전직 인사들이 있고 또 리즈 체니,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애던 시프원 등 이런 사람들 다 요번에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재집권 하면은 본인이 공언했기 때문에 복수를 뭐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트럼프가 굉장히
뭐 잘하고 좋은 사람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좋은 사람은 아니죠. 민주당이 실책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트럼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인입니까? 그거 어떻게 좋은 정치인이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외신에서 제가 가져온 그 미 대선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가디언에서 북한 관련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의 병사들이 한 10,000명 왔다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나토와 미 국방부도 확인을 했어. 한 10,000명 와 있대. 근데 이 10,000명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경험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영양 부족에 그리고 뭡니까? 훈련 부족, 경험 부족, 그리고 영양 부족. 그런 북한 군사들이 와갖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아, 참 김정은 이 새끼 정말 나쁜 새끼예요. 진짜 개새끼.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병사들이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군의 고전 죽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주 역할을 하거나 혹은 단순히 그냥 정말 이 뭡니까? 이 희생될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디언은. 우선 북한 병력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북한 병력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이 북한 군사들은 대부분 산악지형에서 훈련을 받아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평탄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되게 낯설다. 북한 정규군에서 선발된 이들은 러시아의 깃발을 달고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정작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러시아는 북한 병력 약 7,000명에게 지금 60mm 박격포, AK-12 소총,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야간 투시 장비 같은 걸 지급했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병력들이 러시아 군에게 큰 군사적 효과를 줄 가능성은 낮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과거에도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욤 키프루 전쟁 중에 군사 고문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지상군을 파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이 병력에는 상대적으로 훈련과 영양 상태가 나은 특수부대인 폭풍군단도 일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폭풍군단이라고 특수부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도 일부 들어와 있긴 하대. 그런데 여전히 북한 병력은 대부분 다 영양 부족, 질병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뭘 노리고 있냐? 이렇게 10,000명을 파견하면서 그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할까? 그런 비용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들어오냐? 당연히 병사가 아니고 북한 정권이 이번에 그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러시아와의 그런 혈맹 그걸 넘어서 이번에 외화벌이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가디언이 볼 때는 외화벌이의 일환이다. 10,000명을 파견 보내가지고 러시아가 이거를 1인당 해갖고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월급을 주는데 그 외화벌이의 일환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플러스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 기술도 일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이 군인들은 과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생존 가능성이 있을까를 얘기하는데 그 북한 여기서는 가디언이 북한군 출신 탈북자를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인터뷰했는데 그 탈북자가 하는 말이 뭐라 이게 믿을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자신이 지금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다는 거를 모르면서 선발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명예롭게 여길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훈련 상태와 영양 부족 상태로 인해 위험한 전투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탈북자 최정훈 씨는 이 가디언과 인터뷰한 사람인데 북한 병사들이 포탄바지로 전장에 보내질 거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병사들이 만약에 전장에서 사망할 경우 김정은도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김정은의 도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을까요? 과연?
그래서 가디언이 볼 때는 이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공고하게 하지만 만약에 이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죽는다. 그러면 그게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는 그런 뭐라고 할까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세 상황에 따라서 이번 파견이 북한의 체제를 강화할지 아니면 무모한 도박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라고 가디언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로이터입니다. 로이터는 요번에 독일 이야기인데 독일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독일이 원래 지금 총리가 앞에 보이는 이 숄츠죠. 숄츠. 이 숄츠가 총리인데 숄츠는 당이 어딥니까? 3인당이에요. 사회민주당. 근데 이 나라도 자기 혼자서 과반이 안 되니까 연정하잖아요. 연정. 그래서 지금 3인당,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이 같이 연정하고 있거든요. 연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유민주당이 야, 나 너희랑 안 해.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면서 과반이 요번에 없어졌습니다. 나간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돈 문제 때문에 나갔는데 지금 내무부 장관, 재석 만들고 있는 내무부 장관이 이 자유민주당 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숄츠가 뭘 했냐면은 이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채 제한을 다시 중단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원래 지금 부채를 막 갖고 있었는데 그걸 중단하는 거지. 그런데 재정적으로 보수 성향의 아까 말했죠. 자유민주당의 재무장관이 이걸 반대하는 바람에 숄츠가 재무장관을 날려버렸거든요. 날려버리는 바람에 뭐야? 연정 안 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자유민주당이 연정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과반이 아니죠. 과반이 아니면 총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야 빨리 총리 지금 즉각 시민투표 해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독일도 총리 너 지금 빨리 재신임 묻고 물러나라.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태다. 그거고요. 알자지라 방송은 우크라이나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요, 굉장히 깊은 비관론에 지금 빠져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거는 29세의 우크라이나 군인 이오르라는 젊은이를 인터뷰하면서 나온 기사인데 이 이오르가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서 이제 러시아의 승리나 다름없다고 이게 암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크렘린이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 트럼프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 대한 호감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지금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알자지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트럼프 된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이겼다. 우리는 끝났다. 그런 비관론에 빠져 있대요. 조 바이든이 원래는 2023년 우크라이나 방문해갖고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하겠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추가 지원이 이젠 불확실해진 거죠.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 지원이 약 8개월 정도는 지속될 수 있대요. 근데 그 이후에는 새로운 협상을 통해 다른 방식의 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독일 브레멘 대학의 니콜라이 미트로인 연구원은 트럼프가 푸틴과의 휴전 협정을 통해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을 하고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중반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도시 드니로프와 자포리자까지 진격할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굉장히 좌절에 빠져 있는데 아까 인터뷰했던 이오르는 러시아의 패배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면서 2023년 봄 또는 여름에 전환점을 기대했대요.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전황은 큰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부상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와 같은 많은 우크라이너들은 트럼프 재선이 전쟁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또 트럼프가 푸틴과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있나 봐요. 이후로는 가족과 국가가 겪고 있는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바탕으로 전쟁이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절망이라는 절망. 오늘 마지막 이슈는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신기해서 뭐냐면 아프리카 뉴스인데 케냐. 케냐가 지금 드론을 이용해 갖고 의료 물품 있죠. 그런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대요. 앞에 보이는 게 드론이에요, 드론. 제가 영상 봤는데 이게 구호 약품이거든요. 이 약품을 드론 이 통 있죠. 열어 갖고 넣어. 그리고 이 드론을 갖고 나가서 날려. 그럼 드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경우 오지 있잖아요. 오지가 원래는 배송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드론을 통해 가지고 그 케냐 오지에도 의약품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드론이 날아가면은 드론이 멈추는 건 아니고요. 날아가면서 이 의약품을 이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케냐에서 저 보고 놀랐어요. 보고 야 드론 이용해갖고 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사모님 방송 보시고